나의 아내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대단히 부러워했다. 그중 남자들은 모두 아내를 자기의 이상형이라고 했다. 아내는 서구적으로 잘생기고 성격이 활달하고 상냥했다. 누구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미인은 인물값을 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항시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일당성이 있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아내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다소 엉뚱한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그런 나를 아내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는 스스로 자신이 잘생겼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내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 아내는 어디서든 자신을 잘 통제해야 했다. 남을 의식하고 산다는 건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남들의 시선이 집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는 자기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에 부담받지 않았으며 당당했다.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특히 남편인 나한테는 좋은 아내였기에 나는 아내를 철저히 신뢰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었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고, 휴일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누구는 너무 완전한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 역시 마음 한편에선 빼어난 아내와 함께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도 내심 불안스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나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내를 믿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토록 확신했던 내 마음에 아내와의 작은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때에 일어났다. 아내는 간혹 술을 먹을 때가 있었다. 술을 좀 마시는 편이었다. 주량이 보통 남자들보다는 센 편이었다.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거나 취해서 건들거리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저녁에 들어왔을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 휘청거렸다. 뜻밖의 모습에 나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 부축해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팔을 휘저어댔다. 그냥 놔두면 곧 넘어질 것만 같아서 그냥 놔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허리를 붙잡고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아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옆으로 떨어진 핸드백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와 널브러져 있었다. 아내를 눕히고 핸드백을 집어들어 내용물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되는 대로 거의 쓸어 담듯이 하는데 얼핏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무심코 그것을 주워서 봤는데 콘돔이었다. 그 순간에 나는 뒷골이 띵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갑자기 모든 게 정지돼 버린 듯했고 모든 게 확대되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콘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을 해봤다. 아내의 성격에 이런 것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남이 준다고 덤석 받을 사람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이 구입한 것만 갖는 성격이었다. 결국 이것도 아내가 구입한 것이고 봐야 했다. 그런데 나와는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다는 건 비상용일 경우일 텐데 아내가 그걸 비상용으로 쓸 일이 있었단 말인가. 별의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에 대한 나의 시선에는 의심이 꽂혀 있었다. 내가 오해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아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러기에
그 물건이 아내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게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기는커녕 점점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었다. 아내가 뭐라고 변명을 댈지 물어봐야 할까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만약에 아내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짓이 느껴질까봐 나는 두려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아내의 주머니 속에 콘돔이 들어 있다면 무슨 생각부터 들겠는가? 아내의 진심이 뭐든 그 물건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나를 실망시킬 것이 확실했다. 어쨌거나 아내에 대한 나의 의심은 시작된 것이다. 그토록 믿었다고 확신했건만 다 부질없는 확신이었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건 본능적인 것이다. 법과 도덕이 아무리 틀어막으려 해도 본성, 본능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일이다. 당연히 콘돔도 본능의 소산물이었다. 믿을 수 없는 물건이었고 해야 할까? 도대체 그놈의 콘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을까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물건이기도 했다. 어쨌든 아내를 더 이상 믿지 못할 증거가 나오고부터 아내의 모든 건 연극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인간의 감정이라는 잔혹한 것이다.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얄팍하고 줏대가 없는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내를 그토록 믿는다고 했던 확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인간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내가 일찍 들어와 밥과 반찬을 하고 다정하게 소곤거리는 것도 콘돔을 생각하면 다 소용없는 짓거리였다. 콘돔만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 놈만 우리 둘 사이에 존재하는 듯했다. 젠장. 콘돔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구나 싶었다. 콘돔을 몰랐다면, 그래서 아내의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갔다면 나는 행복했겠지. 우리는 그걸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겨야 할까?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다. 진실과 사실을 놔두고 그냥 모르면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더 무식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행복이라도 말이다. 그런데 콘돔, 이놈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놈이 있는 이상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무용한 것이다. 콘돔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놈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연극이라면 그동안 행복했던 나의 삶도 연극이었다는 말이 된다. 정말 허망해진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두고 이 문제로 끙끙 앓았다. 그럴수록 의욕이 무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더 생생하고 잔혹하게 덮쳐왔다. 잠을 잘 때도 그것은 날뛰고 업무를 볼 때도 날뛰었다.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는 반복 속에서 나는 상념에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았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다. 결국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실증하기 위해 나는 흥신소를 이용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다. 과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들도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나름 전문가들인데 일반인보다 훨씬 낫겠지 하는 마음에서 한 업체를 선택했다. 소장이라는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너무도 수수하게 생겨 놀랬다. 하긴 특별하게 생기면 남의 뒷조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도 했다. 왠지 믿음이 갔다. 선불을 지불하고 나왔다. 10여일 정도 기간을 잡았다. 소장은 나에게 평소와 같이 행동할 것을 권유했다. 조금이라도 허튼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나는 괜히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의심도 갔지만 기대도 컸다. 내가 콘돔을 봤다는 걸 전혀 모르는 아내는 여전히 상냥하고 또 활달했다. 귀가도 일찍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갔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내를 피하고 있었다.
아내가 그런 눈치를 슬슬 눈치채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느라고 애를 썼다. 그녀의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될 수 있으면 웃는 표정을 짓느라고 힘들었다. 사람이 마음에 없는 짓을 한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아내는 늘 행복한 듯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말들을 했다. 하긴 아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인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아내의 그런 긍정 마인드를 배우고 싶었다. 모든 자신이 하는 일을 비관적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아내는 그래서 한때 나의 롤모델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에 간사하고 교활한 술책 같기만 했다. 남편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뻔뻔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에 대한 나의 배신감은 뼈저린 아픔이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여자가 이제는 가장 불행한 길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다. 10여일이 지난 후 흥신소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나는 가슴이 떨려서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었다. 대충 핵심어를 찾아 읽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회사 부장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자는 나도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었다. 통통한 체격에 배가 조금 나온 보잘데기 없는 인간이었다. 서구적인 아내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상대자였다. 뭔가 매력이 있으니 아내가 빠졌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의 불륜은 벌써 6개월째였던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었다. 그동안 나는 아내의 정성과 웃음을 진심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이 패여났다. 그동안 아내가 속으로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얼마나 한심했을까 말이다. 그것을 아내는 즐겼을지도 모른다. 아니,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콘돔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1년일지 2년일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오로지 아내만을 믿으면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모르고 살았다면 행복할 수는 있었어도 아내에게 나는 길들여진 강아지였을 것이다. 내가 알게 된 이상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나는 아내처럼 조용히 움직일 속셈이었다. 티를 내지 않고 아주 유연하고 깜쪽같이 아내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고통을 새겨줄 것이다. 각골난망. 아내는 절대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도 아내는 일찍 들어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피곤한데 그냥 주문해서 간단히 먹자고 했더니 그래도 집밥이 소중하다면서 거절했다. 아내는 우거지 된장국을 끓여내왔다. 진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박철웅 부장이 이번에 임원진 승진에 들게 되어 부원들이 회식을 준비했단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1박 2일 세미나 겸 야유회를 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말이 전부 다 거짓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일 그녀의 회사에 확인해보면 분명히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될 것이었다. 뻔했다. 아내의 회사에 그런 일정은 없었다. 그 박철웅이라는 부장, 그자하고 어디로 놀러가는 게 맞았다. 이전에도 아내가 출장 비슷하게 1박 2일로 외박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가만히 따져보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런 외박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해서 선불을 지불하고 정보 확인을 의뢰했다. 소장은 즉각 움직이겠다고 대답했다. 소장은 이미 그들의 어디로 야유회를 떠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소장으로부터 보고서가 왔다.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니까 아내가 부장이란 자와 함께 찍혀 있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모텔에서 찍힌 사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아내는 그 박 부장의 어깨에 기대어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박 부장의 볼에 입 맞추는 모습도 있었다. 마치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더 이상 아내에 대한 기대심이 없었기에 분노보다는 불쌍하다는 연민이 생기기도 했다. 욕정에 눈이 먼 아내의 모습은 정말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내가 당한 배신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질 수 없었다. 하루는 아내와 오랜만에 외식을 나갔다. 그것도 사실 나는 극구 거절했는데 아내가 절실히 부탁을 해서 나가게 되었다. 아내가 이전에 회사 파트너와 가본 적이 있다는 강남의 모 호텔 뷔페였다. 일부 단체 손님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그 박 부장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내가 굳이 여길 오자고 한 것도 결국 박 부장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듯했다. 왜 나를 데리고 왔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나를 대동하고 와도 상관없었을까? 박 부장의 움직임을 보려고 했는데 아내 혼자서는 나 부끄러워 나를 데리고 왔을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그랬다. 박 부장의 일행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여자가 박 부장 옆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아내는 지금 자기 애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냥 스페어 타이어 역할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평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박 부장은 아내를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니 이건 완전히 사랑 노름에 내가 들러리 선 꼴이 되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돌려주리라 다짐을 했다. 우리가 식사를 어느 정도 끝마쳤을 때 박 부장이 우리 자리로 왔다. 아내는 몰랐다가 방금 박 부장을 본 것처럼 행동했다. 박 부장이 먼저 나한테 목례를 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다. 아내는 나를 가리키면서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박 부장의 표정에는 그들끼리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무언의 표현이 있을 것 같았다. 박 부장은 내가 자기를 처음 보는 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내도 내가 박 부장을 오늘 처음 보는 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박 부장을 오늘 처음인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박 부장한테 회사에서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 말에 박 부장은 아내가 업무 처리에 완벽한 사람이라 오히려 자신이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 아내는 박 부장의 그 말을 듣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박 부장이 다시 자기들 좌석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박 부장의 뒤를 아련히 쳐다보며 자시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왜 표정이 안 좋으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그렇지 않다며 억지로 나한테 웃어주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아내가 박 부장을 몹시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질투심에 빠진 아내를 보고 속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 한때는 나만 좋아하고 나를 위해 웃어주는 줄 알고 살았던 얘가 지금은 아내의 애인에게 오히려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수치스런 일이었다. 지금 순간에도 아내에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외식을 나와 철저하게 짓밟힌 내 자존심은 바닥에 뭉개져 있었다. 상대적으로 박 부장이 나보다 더 대단해 보였다. 질끈 두 눈을 감고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아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아내가 박 부장에게 그토록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초라해진 내 자신을 추스르는데 꽤나 힘들었다. 아내에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아내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
박 부장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나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허위인 것이다. 그동안 허위와 가식으로 나를 조롱한 아내는 결코 용서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차분히 증거를 모아가고 있었고 어떤 계기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흥신소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박 부장의 아내를 만나러 갔다. 전화를 했을 때 박 부장의 아내 신소연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마디 하고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 다시 전화를 해서 그동안 박 부장이 내 아내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말해줬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신소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공유한 모텔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을 보고는 곧바로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말을 했다. 자기 남편같이 잘생기지도 못한 인간이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애인으로 두게 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평소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배불뚝이가 아내처럼 글래머를 꼬셨다는 사실에 나는 심한 콤플렉스에 빠졌던 것이다. 신소연은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했다. 생겨먹은 게 그 모양인데 여자가 그것도 미인과 붙어먹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다. 그녀와 나는 그런 점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다. 같은 피해의식에서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 직접 만났을 때 그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토록 반듯한 남자를 두고 바람을 핀 내 아내가 오히려 이상한 여자라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우쭐해지기는커녕 한없이 쭈그러들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전혀 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내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진 것이다. 신소연은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련된 여자였다. 교양 있고 뭔지 아우라가 있었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줬고 자신의 말을 아꼈다.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다. 그들의 앞날이 가장 걱정스럽다는 그녀의 얼굴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스며 있었다. 착잡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는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배신감을 돌려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히었다. 상간자인 박 부장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신소연은 긴 한숨을 쉬면서 자식들을 생각하면 한 번쯤 묵인해주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에 절대 그래서는 나중에 더 큰 우환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만 생각하면 복수를 해주고 싶었으나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겠지만 결국은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줬다. 끝내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처절하게 응징해 주는 것으로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오랫동안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을 이용해 그들의 불륜을 터뜨려 강력하게 응징해 주자고 했다. 그러자 신소연은 집에 있는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불륜 장면을 재생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자신이 전시장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나는 적극 동감하고 더 이상 좋은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며 다시 한번 신세 타령을 했다. 박 부장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친정집에 도움이 많았다고 했다. 결혼 때 집도 마련해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회사 승진에 필요한 교재비도 충분히 대주었다는 것이다. 남편도 그런 자신의 내조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필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그래서 실망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위로를 해주었다. 아내는 그동안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박 부장을 만나는 일도 열성껏 했다. 어떤 때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기에 뒤따라 가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박 부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신소연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그때 친정집에 있었다고 한다. 친정엄마가 몸이 불편해 하루 동안 자신이 케어해줘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 박 부장의 집에서 아내가 붙어먹었다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안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당장 전자상가에 나가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해서 집안에 설치해 두었다. 제발 이 집안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랬다. 그렇게 5일이 지났을 때 녹음기 확인해 봤더니 나의 간곡한 바람이 무참히도 짓밟혀 있었다. 오늘 일을 제대로 성사시킬 각오의 눈빛이 교환되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부장과 아내는 내 집 침대에까지 들어와 붙어먹었던 것이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꼼짝을 할 수 없었다. 재생한 녹음에는 아내와 박 부장의 달콤한 속삭임과 괴성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내가 잠자리에서 그런 괴성을 질러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보금자리까지 파괴한 아내에 대한 나의 원성은 극에 이르렀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아내의 괴성이 들리는 듯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을 못 자면서 나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어 가고 있었다. 입맛도 없어지고 체중이 많이 빠졌다. 어쩌다 잠이 들어도 아내의 괴성 때문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러는 나날들이 보름 이상 지났다. 그새 내 몸은 앙상한 뼈가지만 남게 되었다. 그런 내 모습에 아내는 짐짓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당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며 입만 나게 한약까지 지어왔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그대로였다. 다행히 한약을 먹어서 그랬는지 체중이 더 이상은 빠지 않고 현상 유지를 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승진 걱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해서 그럴 것이라고들 했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했다. 어차피 승진도 해야 했는데 최근 아내 문제로 회사 일에 등한시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박 부장의 사진 개인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오로지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동안 울분을 참고 살아왔다. 아내의 상냥하고 화사한 웃음 속에서 나는 피폐되어 가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복수할 그날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운이 났다. 신소연이 먼저 연락이 왔다. 자신이 준비한 영상에 더 추가할 게 있는지, 어떤 멘트를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나는 그만하면 됐다고, 저들에게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자기도 오늘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며 그동안 모르는 척하고 살아온 날들이 역겨웠다고 했다. 그날 박 부장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나는 신소연의 초대장을 가지고 참석했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신소연 씨의 초대를 받고 왔다고 했다. 아내는 신소연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었느냐고도 물었다. 나는 신소연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친한 사람이라고 얼버무렸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부장은 신소연과 함께 하객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신소연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에 대해 나는 간단히 목례로 받았다. 행사 진행자는 먼저 박 부장의 인사말을 듣기로 했다. 박수 속에서 박 부장은 둥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권위 있는 듯 인사말을 했다. 그는 여유 있고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의를 부여하며 자신의 예술론을 설명했다. 그가 진짜 예술론을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그가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가
관건이었던 같았다. 그의 일장 연설이 끝나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호란을 메아리쳤다. 다음에 귀빈석에 유명 사진작가의 덕담이 있었다. 이어서 박 부장이 그동안 찍어온 사진작품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사진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신소연은 가정용 빔 프로젝터를 작동시켜 전시장 한쪽 벽면에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 하객들은 그게 뭔지 그냥 사진작품의 하나인 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박 부장과 내 아내가 모텔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하객들은 한꺼번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유명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박 부장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면서 끝내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런 가짜 영상을 뿌리는 건지 당장 영상을 끄라고 했다. 하지만 신소연이 프로젝터 근방에 누구도 오지 못하게 막고 서 있어서 영상은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내 아내는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나를 쳐다봤다. 박 부장이 자기 아내가 영상 장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그 장치를 부숴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신소연이 경호원 두 사람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신할 수가 없었다. 박 부장과 아내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했다. 여기 박 부장과 내 아내가 그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며 그 근거 자료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누구는 대놓고 박 부장과 내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쌍욕설까지 등장했다. 박 부장의 일가 친척과 신소연의 가족들 모두 창피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성토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침대까지 침범한 아내의 저질스런 짓거리에 구역질이 난다고 했다. 아내는 창백해져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아내 곁으로 다가가자 아내는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당신을 응징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박 부장과 관계는 다 정리하고 끝낼 것이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이 박 부장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딱 잘라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박 부장이 다른 여자들은 집적거려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뿐이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고 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더닌 정말이라며 아내는 바닥에 엎드렸다. 몇몇 하객들이 그녀에게 쌍소리를 하고 지나갔다. 이미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호재를 만난 양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동영상으로 실시간 촬영을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박 부장은 신소연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빌고 있었지만 신소연은 냉정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은 자신이 갖게 될 것이라며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자고 했다.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영상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신소연의 이혼 조건에 따르기로 했다. 영상 재생이 끝났을 때 전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 부장과 신소연의 가족들은 처참하게 망가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빠져나갔고 당사자들인 박 부장과 내 아내는 땅바닥에 주질러 앉아 있었다. 그 둘의 모습은 사람들이 퍼부은 맥주에 졸딱 젖어 있어서 마치 비 맞은 쥐새끼 같았다. 나는 변호사 사무소로 달려가 이혼 소송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 5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도 함께했다. 신소연 또한 내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출했다. 신소연은
박 부장의 회사 대표의 사실에 직접 찾아가 불륜 영상을 내보였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부장과 내 아내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직장을 잃고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나이도 그렇거니와 소문이 삽시간에 관련 업체에 쫙 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의지할 때라고는 두 사람 서로뿐이었다. 그래서 집을 나와 처음에는 함께 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점점 몰리게 되고 생활 환경이 박복하게 되어 가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자부했던 관계가 사실은 욕정의 눈먼 일시적인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후회뿐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파국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생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나는 한동안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는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부여받아 해외지사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그날은 날씨가 엄청 뜨거웠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나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1년 동안 생활할 물품들을 챙겨 캐리어에 싣고 공항으로 갔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중에 얼핏 보니까 아내가 보였다. 처음에는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아내인 줄 몰랐다. 가만히 보니 아내였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들떠 있었다. 잘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 멈췄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끔한 내 복장을 위아래도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쓸쓸히 저쪽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뒤따라 가려다 그만두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나를 능멸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벌써 죽고 없었다. 내 마음속에 내 아내는 더 이상 저 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는 좋은 꿈만 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